우리 공정시험법에 따르자면은 그래서 이 악취 문제, 그래서 우리 축산 냄새도 이 악취 공정시험법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면은 복합 악취와 지정 악취로 나누어서 이걸 분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악취는 공기희석관능법에 따라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요거의 내용은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정악취 물질은 그 물질에 따라 가지고 그 각각 맞는 방식에 따라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축산 냄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어떤 특정 물질이 아주 조금만 들어가 있더라도 냄새가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를 들어 암모니아 농도가 높다고 해서 복합 악취, 즉 축산 냄새가 높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화수소가 높다라고 해서 악취의 수준이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악취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것들을 실제 사람들이 직접 냄새를 맡으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관능시험법에 따라서 이것들이 평가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미국, 일본, 덴마크, 독일 등 유럽과 미국, 일본 모두 이 축산 냄새를 비롯한 악취는 직접 냄새를 맡는 관능시험법에 따라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 경계에서 그 공기를 직접 포집해 와서 가급적 짧은 시간에 시료를 채취하면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희석을 합니다. 희석을 해서 냄새를 직접 맡고요. 냄새를 맡았을 때 냄새를 인지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 갖고 희석 배수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 희석 배수가 바로 오더 유닛. 앞에 우리 그 악취 방지법에 따라서 부지 경계에서 15U 이상 하는 그 5U가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공기를 포집해서 10배를 희석해서 아주 깨끗한 공기랑 10배를 희석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느껴진다. 그러면 15U가 되고요. 만약에 1000배를 희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난다면 훨씬 더 농도가 높았다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1005U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런 식으로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얼마나 희석했을 때 냄새가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15U냐, 100OU냐, 1005U냐 자, 이런 것들이 결정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능시험법의 장점은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냄새를 맡다 보니까 어떤 물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냄새가 느껴지면은 판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암모니아 농도냐 아니면은 무슨 메틸메타캅이라든지 인돌이라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축산 냄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만 있다면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평가 방법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후각이 필요해지기 쉽습니다. 냄새를 여러 번 맡다 보면은 이 관능시험법에 그 냄새에 좀 무감각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주관적으로 맡다 보니까 우리가 그 심리적인 요소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 축산 냄새에 대한 평가를 해주십시오 라고 이걸 맡긴다면 조금만 이상한 냄새가 나면 그냥 바로 난 냄새가 느껴집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심리적 요소가 반영될 수 있다는 게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악취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관능시험법이 가장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라갈 수 있는 인간의 후각을 따라갈 수 있는 다른 센싱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악취를 이제 관리하는 국내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그 사례는 우리나라의 그 악취 관련된 그 방지법은 주로 일본법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정 악취 물질 22개도 똑같고요. 관능시험법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도 이 축산 냄새에 관련된 평가 방법은 악취강지법에 의해서 작용되고요. 방식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량적인 그 악취 냄새에 대한 그 정량화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최적 관리 기법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그다음 그 축종에 그다음에 그 냄새의 특성에 맞는 적용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악취에 대한 강도가 아닌 빈도 개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악취가 난다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 또 언제 이 악취가 느껴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격자법, 플룸법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뒤쪽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확산 모델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현장 실험도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석을 수행합니다.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유럽에서 악취를 관리하는 사례들을 보면 악취를 환경보건 담당관이 직접 가서 이 배출량도 측정하고 모델링을 통해서 악취를 측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악취를 느끼는 원인을 규명하고 노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그런 사례가 되겠죠. 독일의 경우에는 조금 더 그거에 비해서 좀 더 이 평가 방법들을 정밀하게 짰는데요. 거리와 확산 계산 기반으로서 축사에 대한 법적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기술 지시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냄새를 저감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pH를 높인다거나 아니면은 pH를 낮춘다거나 아니면은 뭐 암모니아 배출, 미세먼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 그런 기술을 독일에선 제공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이 축사에서 배출되는 물질들을 마찬가지로 암모니아, 황화수소, 또 이제 미세먼지, 그다음에 낙스, 삭스, 그다음 VOC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의 관리 사례는 조금 다른데요.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 그 뒤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악취 배출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각 그 악취를 발생하는 그 악취 발생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저감시키겠다라는 저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를 너희가 얼마 이상으로 예를 들어 냄새가 나면 안 돼, 요거를 그 규제하는 측면이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이게 AU라는 개념이 애니멀 유닛이라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소로 보면 한 500마리 정도, 그 다음 돼지로 봤을 때도 한 5,000두 이상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우리로 치면은 허가 규모 이상의 대형 축산 시설이라거나 아니면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공공 처리 시설, 공동 자원화 시설, 이런 시설의 경우에는 내가 악취를 어떻게 저감하겠다라는 방안을 정부에다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발생원을 제시하고, 그 다음 이 발생원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물질, 축산 냄새를 난 이렇게 최소화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 대응 프로토콜도 이제 그 시설에서 제시를 하고 국가에서 이걸 승인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국외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가축 분뇨에 대한 법은 사실상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일반적인 악취와 함께 가축 분뇨를 다루고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가장 비슷한 것은 일본의 사례와 우리와 가장 비슷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 악취 강도를 사용한 규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점 빈도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그 특정 시점에 우리로 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동 자원화 센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축 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센터인데 인근에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럼 민원이 발생하면 그걸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공기를 포집해서 관능시험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오더 유닛, 몇 오유를 초과했다, 15유를 초과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규제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오더 유닛, 오유라는 개념 자체가 강도를 제시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내가 축사에 좀 친한 그런 시설에 친한 평가 기관이라고 치면은 일반적인 낮의 요거를 만약에 측정을 하죠, 포집을 하죠. 그러면은 절대 15유를 초과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이건 규제를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겠어라고 아예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비가 오는 날이나 아니면 밤에 골바람이 생기는 그런 특정 지역에 가서
요거를 공기를 포집합니다. 특정 시기에. 그러면 25유, 35유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강도를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 측정했느냐, 누가 측정했느냐, 어디서 측정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규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이게 그런 주관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빈도 개념입니다. 대체 언제 민원이 발생했을까? 언제 악취의 농도가 높아졌을까? 그럼 언제 우리가 어떤 그 악취 방지 시설을 돌려야 될까? 이런 부분으로 개념을 전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규제 중심은 강도 중심의 규제는 우리가 그 어떤 축산 시설 또는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규제로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즉 너희가 관리를 못하면 우리가 페널티를 줄 거야 라는 개념이고요. 빈도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컨설팅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보니까 너희를 평가해 보니까 언제 가축 분뇨로 인한 축산 냄새가 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시기에는 요러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악취를 줄였으면 좋겠어.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릴 부분이 요 빈도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부분과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제 배경들이 여기까지 쭉 설명이 됐으면 결론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럼 최종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축산 냄새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이 축산 냄새 문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이어갈 거냐, 어떻게 연결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 보니 이게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축산 관련 시설들을 한 번에 이렇게 관리 체계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가야 되고요. 축정별로 차이도 있습니다. 그 다음 축정별로 안에서도 사육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가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축사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의 중소기업 이상의 매출을 얻는 굉장히 정말로 이제 규모가 많은 그런 농장이라고 친다면 이 축산 냄새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죠. 물론 시설을 우리가 지원도 해줘야 되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제 소규모 농가라고 칩시다. 사육두수도 뭐 신고 규모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반적인 그런 소규모 농가라고 치면 이분들한테 축산 냄새 문제를 당신들이 해결하시오라고 밀어내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상황이.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우리가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단계별, 축종별, 또 규모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당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 정책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우선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할 때 필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언제 이 악취가 높고 언제 자주 발생하며 민원을 사람들이 언제 느끼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잘 되는 것이 일단 1번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링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두 번째는 축산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그 설치되어 있는 안개 분무 시설, 또 탈취탑, 바이오 필터, 바이오 커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것들을 그럼 대체 어느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가동할 것인가가 이 실시간 모니터링과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면 탈취탑을 24시간 가동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효과는 좋지만 그 비용이나 아니면 그 세정수 문제라든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평소에 문제가 좀 적을 때는 탈취탑 가동률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문제가 심각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사용을 한 거다. 이걸 유연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마지막은 요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축산 농가 또는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운영자들은 인근 지역 주민과 상호 이해와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민원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나가고 중간에 조율자 역할로 이렇게 가게 되면 생각보다 그 지역 주민들도 이 축산 시설의 어려움을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노력하고 있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요. 그다음 반대로 축산 농가 입장에서는 이거 왜 자꾸 우리한테만 그러냐,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은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좁혀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갈등의 골이 너무 깊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이 이 축산 냄새 문제를 해결할 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참여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이 그 축산 냄새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된 양들을 이렇게 민원으로 넣는 것도 있지만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언제 축산 강도가 예를 들어서 10짜리가 왔어. 언제는 한 3 정도 느껴진다. 이런 것들을 참여해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럼 그런 것들이 줄어들어가는 과정, 그다음 줄어들기 위한 노력 과정을 직접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축산 냄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아예 이걸 떼놓고 갈 수가 없다면 결국은 안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의 그 소통, 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제 그 핵심 결론을 말씀드렸으니까 요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요거를 실시간 모니터링이 대체 뭘까, 그 다음 냄새 저감 시설하고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냄새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니터링 방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실시간 모니터링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 이제 그 방역을 하는 걸 보시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인 부분은 해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걸 언제 쓸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과거에 as is 현행은 어떻게 되냐면 축산 냄새를 악취 공정 시험법으로 하다 보니 부지 경계나 배출구도 불명확하고 자연환기식 구조나 배출구가 많은 구조에 한계도 있으며 악취 저감 시설의 운영률이 떨어집니다. 즉 이걸 하면은 우리가 운영비가 높아지고 또 초기 투자비가 많으니까 잘 쓰지 않죠. 앞으로는 축산 냄새를 모니터링과 관리 기준을 통해서 규모별 단계별로 기준을 만들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자동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악취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이런 장비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무인 악취 포집기라든지 이 부분은 이제 공기를 포집하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공무원한테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가서 악취를 포집해 온 다음에 이걸 분석센터에 맡기게 됩니다. 근데 이미 냄새는 지나가 버린 후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민원이 발생할 때 언제 발생했을지 모르겠지만 발생한 그 순간에 포집을 하려면 스탠바이 해놓고 있다가 이제 무인으로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리고 얘기 드린 것처럼 강도가 아닌 빈도 개념으로 가려면 다양한 센서들, 암모니아, 황화수소, VOC, 또 냄새 센서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 농도의 변화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이제 그 얘기들인데요. 강도 중심에서 빈도를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들인데 지금은 이렇게 되고 있죠. 냄새는 계속 움직입니다. 풍향에 따라서 그다음 풍속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게 되고요. 이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포집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포집하게 되면 보통 1분 30초 정도 포집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도 바람의 방향은 수도 없이 바뀌게 되겠죠. 근데 포집백 안에는 평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농도가 분명히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가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포집백 안엔 평균 농도, 기준치 이하로만 포집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포집을 한 때 요거를 빠른 시간 안에 포집할 수 있는 포집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 데이터 자체, 이런 빠르게 움직이는 데이터 자체를 평가해서 분석하는 그런 빈도 분석의 개념이 앞으로는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는 그 사후 관리에서 사전 관리 쪽으로 변경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축산 냄새 저감 시설에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될 때 우리가 어떤 주기적으로 가동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1시간 가동 후 뭐 쉰다거나 아니면 타이머를 준다거나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우리가 민감한 시기, 즉 민원이 발생하기 좋은 시기에 이런 냄새 저감 시설을 집중적으로 가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고 민원도 줄일 수 있겠죠. 문제는 이 민감 시기가 대체 언제냐 하는 건데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모니터링 체계를 실시간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뒤에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체감상으로 느껴질 때 비가 오는 날, 그 다음에 새벽녘, 그리고 해가 떨어진 저녁 무렵에 냄새가 많이 퍼진다는 건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기에 집중적으로 안개 분무, 환기량 조절, 즉 밖으로 나가는 양 자체를 좀 줄이자는 얘기죠. 그 다음 바이오 필터나 커튼 이런 것들을 집중 가동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민원의 그 수준을 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악취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가 아직까지는 좀 약하기 때문에 향후는 이런 장비의 개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인악취 포집기를 이용한 법적 기준 마련 이런 것들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축산 냄새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면 여기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 설치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 이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런 맞춤형 대안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운영비나 아니면 초기 투자비도 줄일 수 있고 실제 민원 자체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악취 모니터링 관련돼서도요.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런 관능 시험법, 여기서 얘기하는 간접 관능 시험법은 현장에서 1분에서 1.5분 정도 포집한 공기 시료를 깨끗한 공기와 희석해서 패널들이 냄새가 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1분 동안에 평균 낸 거기 때문에 강도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직접 관능 시험법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환경공단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패널들이 직접 악취가 얼마나 자주, 그다음 어떤 강도로, 어떤 종류로 나오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직접 관능 시험법이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민원 모니터링, 그래서 민원을 주시는 그 컴플레인트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도록 해서 이런 축산 냄새의 저감 방안에 대해서 직접 참여해서 어떻게 개선되고 나가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악취 평가 기준에 대해서 방금 이 직접 관능 시험법을 얘기 드렸는데 간략하게 소개드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그리드법, 플룸법인데요. 요거의 차이는 뭐냐면 어디에 서서 패널들이 직접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드법을 말씀드리면 여기 짙은 색으로 있는 어떤 악취 유발 시설이 있다고 치면 250m 간격으로 다음과 같이 쭉 격자를 이렇게 짭니다. 그리고 이 격자의 꼭지점에 사람들이 한 명씩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보시면 대략 한 20-30명이 동시에 현장에 투입돼서 그 다음에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그럼 이게 이 조사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한 번 호흡을 10초에 한 번 한다고 가정을 하고 1분에 6번의 칸이 있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한 번 냄새를 맡습니다. 냄새를 맡고 나지 않으면 0, 냄새가 나면 1, 그 다음 우리가 여기 있는 시설은 아닌데 다른 냄새가 나면 2, 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표시를 하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10분 동안에 몇 번의 빈도로 냄새가 나는지가 제시가 될 것이고요. 그 결과가 여기 옆에 이런 숫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요건 플룸법이라 해서 공기가 확산되는 쪽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놓은 건데요. 그럼 보시면은 여기 0.56 여긴 냄새가 높죠. 0.68 여기도 냄새의 빈도가 높습니다. 여기는 0. 사실상 이쪽은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빈도 분석을 통해 그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그 다음에 우리가 저감이 필요한 영역이라든지 보상 범위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같이 이어서 불쾌도 우리 이제 표현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센서를 이용해서 어떤 냄새 물질을 포집한다고 칩시다. 그럼 센서의 강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냄새도 심해지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두 가지 냄새가 있다고 치죠. 하나는 가축 분뇨고요. 다른 하나는 커피 볶는 냄새입니다. 근데 센서상으로는 둘 다 뭔가 어떤 냄새 물질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가축 분뇨는 불쾌한 냄새지만
빵 냄새라든지 커피 볶는 냄새는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유쾌한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도닉 오더 톤이라는 것은 쾌불쾌도, 즉 이게 기분 나쁜 냄새냐 기분이 나쁘지 않는 냄새냐까지도 평가하는 그런 기법들이 최근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환경공단, 그다음 환경부, 그다음 또 국립환경과학원 이런 쪽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패턴을 직접 관능시험법 또는 이제 빈도 분석 쪽으로 자꾸 유도하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 모니터링의 이제 어려운 점들은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해결하는 방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외국 스타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유럽이나 일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악취 측정 장치나 악취 관련된 저감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라 라고 했을 경우에는 축산 농가의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규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 시설의 그 압박 강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규제 목적이 아닌 컨설팅, 그리고 지역 주민과 상호 상생을 위해서 냄새의 정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노력을 위한 그 전략 수립, 이런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빈도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의 예시인데요. 예를 들면은 밑에 그림은 여기 이제 어떤 그 산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축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축사가 모여 있는 지역에서 악취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모델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시면 중립이라고 표현되는 데는 요만큼이지만 스테이블 안정인 경우는 이렇게, 불안정한 경우는 굉장히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중립, 그 다음에 안정, 더 멀리 가죠. 그 다음 불안정, 더 짧아지죠.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악취가 얼마만큼 퍼져나가느냐에 대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부 다 이제 사람 높이에서의 그 약 2m 높이에서의 그 그래프인데요. 대기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밤에는 악취가 좀 멀리 난다. 요거를 공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밤에는 해가 떨어지면서 지표면이 빨리 식습니다. 그럼 지표면 인근에 있는 공기는 상대적으로 위에보다 차가워지게 되겠죠. 공기가 차다는 것은 아래쪽에 밀도가 높다는 거니까 이 공기는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악취 물질은 바닥에 깔려서 멀리까지 이동하는 것이죠.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반대로 한 번 더 해보죠. 만약에 불안정하다라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한낮에 해가 쨍쨍하게 뜹니다. 그럼 해가 바닥을 아주 뜨겁게 데피게 되겠죠. 그럼 표면 바닥 인근에 있는 공기는 뜨거워집니다. 따뜻해집니다. 상대적으로. 그럼 따뜻한 공기는 항상 위로 올라가죠. 그럼 위로 올라가면 발생한 악취는 그 공기를 따라서 위로 확산돼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바닥 쪽에서는 냄새가 별로 나지 않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냄새가 얼마만큼 발생했을까? 배출구에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확산될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냄새를 저감해야 될까, 이런 게 같이 고민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기 안정도를 통해서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니터링 기술들을 보시면은 그 악취 센서라고 하는 이런 장비들은 사실 다 전기 화학식 센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 VOC나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런 것들의 농도를 복합 악취라고 하는 법적 기준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안타깝게 없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그림들은 요건 축산과학원에서 활용하는 장비들, 정밀 분석기기고요. 이 장비들은 보통 한 몇억 단위의 아주 정밀한 장비입니다. 이쪽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만드는 건데 수백만 원, 뭐 200만 원 정도의 좀 심플한 장비죠. 그런데 이런 장비들이 이제 아주 비싼 장비가 물론 좋지만 현장에선 좀 더 싼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판되는 대부분의 그 장비들은 이런 전기화학식 센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센서에서 암모니아 농도가 높다고 해서 그 복합 악취의 농도가 높다라고 연결시키기는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VOC의 농도가 언제 올라가고 얼마나 자주 올라가고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그 복합 악취에서는 제시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우리가 공기를 포집해서
복합 악취, 법적 기준에 따른 복합 악취도 평가를 해보고, 그다음 이런 이제 실시간 장치를 통해서 언제 암모니아나 황화수 농도가 증가하는지도 파악하게 되면 그 두 가지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통해서 축산 냄새를 저감할 것이냐. 여기서 냄새를 저감한다는 얘기는 냄새 자체를 저감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그 주거지, 민가에 이 냄새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줄 것이냐.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앞으로는 규제보다는 개선 지향적인 컨설팅을 위한 이런 제도 도입과 그다음 기술적 개선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그 실시간 모니터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그럼 냄새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